자, 우리 이어서 한번 볼게요. 그 생애주기 가설 거기에 볼게요. 142페이지. 안 들어온 친구들이 있으니까 간단하게 리뷰 좀 다시 합시다. 자, 이쪽 보시면 우리가 지금 하는 게 이거죠. y는 c, i, g. 요거 보고 있어요. 네, 여기서 이제 그 소비함수에 대해서 이제 심층적으로 연구하고 있습니다. 초창기 소비함수는 케인즈의 소비함수를 기본으로 하는 건데, 소비함수가 C0에다가 한계 소비 성향에다 Y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그러니까 C0는 기초 소비라고 해가지고요. 이렇게 해서 당연히 절편이 있는 거죠. 그래서 여기가 소득이고 소비 이렇게 돼요. 자, 그러면 이때는 평균과 한계와의 관계를 보면은요. 우선 이렇게 보셔도 되는데, 소득이 증가할 때 평균 소비 성향이 점차 이렇게 하락한다고요. 그래서 Y분의 C를 평균 소비 성향이라 그러는데, APC는 점차 하락해요. 이제 그래프에 봤을 때는 이제 그런데 제가 지난번에 고전학파랑 케인즈 학파 말씀드린 것처럼 한 달에 소득이 300만 원 벌 때는요, 대부분 저축하기가 힘들어요. 그래서 대부분을 소비를 할 수밖에 없다고요. 그렇죠? 나머지가 찔끔 저축 이렇게 돼요. 근데 소득이 되게 많아요. 좀 극단적으로 많이 한 300억 번다 할게요. 300억 벌면 한 달, 1년에. 그러면 뭐 한 달 해도 상관없고. 그럼 이게 돈 쓸 게 없어요. 쓸 시간이 없는 거야, 첫 번째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회계사 되면, 와, 나 돈 많이 벌고 되게 행복하고 돈 많이 벌어서 좋겠지? 좋긴 좋아요. 근데 돈은 계속 많이 벌 수는 있겠지만, 쓸 시간이 없어가지고 돈만 계속 쌓여요. 그것도 낭비죠. 그래서 아무리 써봤자 얘보다 많이 쓰겠죠, 이렇게. 근데 이게 다 저축으로 가게 되니까 Y분의 C 하면은 얘가 훨씬 더 크단 말이에요. 그게 이제 또 특히 그 중에서 이제 식품비에 사용하는 비율 그걸로 한 게 이제 뭐 엥겔 지수 뭐 그렇게도 나타내고 뭐 그랬었던 것이죠. 아무튼 그래서 소득이 증가할수록 이렇게 평균 소비 성향이 이렇게 점차 하락한다라는 요 얘기는 소비 함수가 절편을 지난다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죠. 근데 이걸 실적 분석을 해봤더니 아이고 이게 아닌 거예요. 실제로 꾸준해츠가 분석을 해봤더니 그래 단기에는 네 말이 맞아요. 단기의 설명력은 있지만 장기에는 그렇지 않다라는 걸 얘기했죠. 그래서 단기 소비 함수는 이렇게 돼 있는데 장기 소비 함수는 이렇게 됐다라는 것을 우리가 알게 되었고요. 이걸 설명하기 위해서 무수히 많은 소비 함수들이 등장하게 되었어요. 그 중에 이제 대표적인 게 항상소득 가설이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항상소득이라는 것은 느낌이 항상이에요. 항상성을 유지한다. 이게 정상 그런 느낌이고 진짜 그런 느낌이에요. 그래서 진짜 소득이에요. 진짜 소득이 증가해야지 실력이 향상됐을 때 뭐 아니면 정상 소득 이렇게요. 뭐 평생 미래에 받게 되는 전체 장기적인 소득을 약간 n분의 1로 쪼개서 평균 낸 개념이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자, 그래서 우리가 이제 소득 자체가 항상 소득이 있고 임시 소득이 있고요. 물론 소비도 마찬가지예요. 소비도 원래 이제 프리드만 얘기했을 때는 항상 소비랑 임시 소비랑 이렇게 나눠 있어요. 그래서 어떤 코베리언스라 해야 되나? 뭐 공분상 뭐 관련 관계를 보면은 얘가 얘한테는 영향을 미쳐요. 근데 다른 애들은 다 영향이 없어요. 얘가 얘한테는 영향이 없고 얘도 얘한테 영향이 없고 물론 마찬가지로 얘가 또 얘한테도 영향은 없고 뭐 그렇게 된다 봐요. 그래서 유일하게 관련 있는 것은 얘가 얘한테 영향 미치고 그러니까 얘가 얘한테 영향 미치는 유일한 변수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내용은 아까 본 것처럼 결론은 적어요. 단기는 절편이 있고 장기는 원점을 지난다. 그거 설명하는 거다라고 보시면 되겠어요. 그래서 이제 그걸 설명할 때 여기서는 우리가 아까 얘기한 것처럼 호황과 불황이니 고소득자랑 저소득자니 그거만 체크하시면 되겠고요. 같은 내용인데 그걸 설명 방식을 좀 달리 해서 나타낸 게 142페이지에 나와 있는 라이프 사이클 가설이라고 보시면 돼요. 생애 주기 가설. 생애니까 모든 걸 다 이렇게 인생을 길게 놓고 보는 거죠. 그래서 1번 해볼게요. 생애주기 가설, 라이프 사이클 가설은 피셔라는 사람이 2기간 모형, 그러니까 2기간이라는 건 뭐냐면 현재와 미래까지 다 고려했다는 뜻이에요. 다기간에 걸쳐 확장한 모형으로 사람들이 나이에 따라서 나이 그냥 하나 밑줄 치세요. 나이가 지나감에 따라 소득의 흐름이 다르다는 것을 감안한 거예요. 자, 그래서 이제 모딜리안이랑 거기 나와 있는 블룸버그, 엔도 이 세 명의 이름을 따서요. MBA 가설이라고 하는 건데 이게 이제 그냥 노는 거죠. 이게 넣기에는 좀 그런데 그냥 아셨죠? MBA 가설.
요때 이제 MBA가 막 더 생기면서 막 활성화되는 거니까 야 MBA 가설이다. 그럼 이제 교수님들끼리 농담 따먹게 하는 게 해서 MBA 가설 이렇게 아셨죠? 그냥 기억은 안 해도 돼요. 자 밑에 2번 보세요. 소득과 소비의 흐름 볼게요. 밑에 그림 한번 보세요. 원래는 모딜리아니는 이렇게 했어요. 이게 이제 나이라고 해요. 시간 나이라고 하면 그럼 이제 여기가 이제 일을 하기 시작했다 할게요. 유년기는 이제 마이너스고 일을 하기 시작한 다음에 이게 은퇴를 하고 그다음에 이제 사망을 하는 거죠. 이제 죽었어요. 이렇게 하면 망했다는 아니고 죽었어요. 그러면 소비는 어떻게 됩니까? 라고 하면 보통 소비는 일정하게 유지해야죠. 태어나서 쭉 이렇게 일정하게 유지한다 이렇게 할게요. 그래서 이게 C 소비 이렇게요. 그다음 죽었으니까 여기서 이제 못 끝이죠. 끝. 소득은 어떻게 됩니까? 하면 여기가 일하는 시기라 할게요. 여기서부터 일을 그냥 뭐 0살서부터 하면 좀 약간 그러니까 그래서 일을 시작했으면 여기서 이제 일을 시작하니까 소득이 이제 좀 이렇게 증가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아니면 이렇게도 얘기합니다. 여기서부터 일을 시작했으니까 소득을 벌기 시작했다가 은퇴하게 되면 끝. 여기서 이제 소득이 끊기죠. 이렇게. 이게 이제 뭐라고 할까요? Y 소득의 흐름이에요. 이렇게 돼 있어요. 그래서 여기 보시면 이쪽에 은퇴 이전까지는 소비보다 소득이 많으니까 플러스 소득이 되는 것이고요. 이쪽에 은퇴하게 되면 소득이 없고 소비는 해야 되니까 이게 마이너스 어떻게 보면 뭐 마이너스 저축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죠. 자산을 표시하게 되면 어떻게 됩니까? 하면 자산은 은퇴 이전까지가 이제 맥스에서 이 차이가 자산이니까 이렇게 올라가다가 만약에 이제 죽으면 다 끝이죠. 그래서 죽으면 다 해서 끝 이렇게. 물론 이제 자기가 언제 죽을지는 몰라요. 그걸 알면은 그때 죽기 전에 다 쓰고 죽을 텐데 중간에 아이고 예상하지 못하고 깨꼬닥 죽으면 좋게 얘기하면 그게 유산으로 남긴 거고 나쁘게 얘기하면 죽을 날을 예상하지 못해서 아이고 남았네 이렇게 되는 거고요. 그래서 이게 이제 피라미드 같이 생겼다라고 해서 이게 모딜리아니의 어떤 피라미드 가설을 이렇게 하는데 이렇게 교과서에 써 있기도 하고요. 아니면 밑에 나와 있는 것처럼 하기도 해요. 원론에서는 보통 밑에 나와 있는 그림 우리 책에 그걸로 표현합니다. 자 이게 시간이고요. 거기 보니까 이제 소비는 일정하게 평탄화 시키려고 해요. 근데 소비도 보면은 약간 나이가 들수록 증가하겠죠. 그래서 소비 이렇게 돼 있고 소득은 어떻게 됩니까 하면 뭐 이거랑 똑같아요. 그러니까 나이 어렸을 땐 돈이 없다가 이제 많을 때는 이렇게 돈이 증가하다가 이제 어느 시점 가면 소득이 점차 줄다가 끝 이렇게 되겠죠. Y 이렇게요. 자 그러면 거기 나와 있는 것처럼 연두 색깔로 표현된 여기 있죠. 밑에서 보면 여기가 자기가 버는 소득보다 소득이 소비보다 소득이 더 커요. 그래서 여기는 저축 플러스 저축이고요. 그리고 여기는 밑에서 보면 자기가 버는 소득보다 소비가 더 크네요. 빨간 색깔은 마이너스 저축이죠. 그래서 요거는 마이너스 저축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래서 그냥 요 생애주기 가설은 요 그림만 살짝 그냥 체크해 두시면 될 것 같고요. 그리고 여기가 이제 장년기 때 나이로 따지면 여기가 유년기, 장년기, 청년은 그렇고 노년기 이렇게요. 네, 이렇게 보시면 돼요. 그러니까 유년기랑 노년기는 마이너스 저축이 많고 장년기 때는 플러스 저축이 일반적이다. 그 정도만 캐치해내시면은 충분합니다. 자, 이제 말 문제로 주로 나와요. 여기는. 자, 1번 다시 볼까요? 자, 소득과 소비의 흐름 1번 보시죠. 그림 5-6에서 보는 바와 마찬가지로 소득의 흐름은 유년기와 노년기에는 소득의 흐름은 좀 이렇게 소득이 낮아요. 낮은 소득 수준이고 장년기는 소득이 좀 높은 수준이다. 그림 그냥 보시면 되겠고 불규칙적이네요. 2번 소득의 흐름이 불규칙적이지만 피셔 모형에 따랐을 때는 거의 밑줄 치세요. 소비를 일정하게 유지하면 거기 밑줄 치시면 되겠어요. 효용이 더 높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한계 소득에 대한 한계 효용이 체감하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3도 마찬가지라니까요. 3도 가만히 봤을 때 나 우여곡절이 너무 많았어 이거요. 이게 별로 행복하지 않아요. 정신이 불안정하단 말이에요. 그렇지 않을까요? 야 이거보다는 평탄하게 나는 이렇게 좀 내 인생은 그래도 산 것 같아. 이게 사실은 효용이 더 높아요. 아니 어렸을 때는 하루에 밥을 막 100을 먹다가 또 요때는 밥을 30을 먹다가 다시 80을 먹다가 뭐 40을 먹다가 뭐 또 뭐 70을 먹다가 그 다음에 뭐 10을 먹고 이렇게 들쭉날쭉 하잖아요.
이렇게. 그러니까 아침에 50을 먹고 저녁에 50을 먹고 점심 50 먹고 이렇게 하는 거랑 아침에 150을 먹고 점심 저녁 굶어요. 뭐 하루에 150 먹는 건 똑같은데 어떤 게 더 행복해요? 이게 행복하죠. 이렇게 될 수 있으면 아유 나 어차피 3끼 먹을 거니까 아침에 3끼 다 먹고 공부만 할래. 안 돼요. 첫 번째 먹었을 때는 맛있었어. 근데 알잖아요. 한계효용 체감에서 두 번째 먹었을 때 이거 내가 괜히 먹나다. 세 번째 먹으면 이게 마이너스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하나를 다 한 번에 몰빵하는 것보다는 이렇게 골고루 하는 게 효용 측면에서는 평탄화하는 게 가장 좋다. 이렇게 얘기를 한다니까요. 아셨죠? 그래서 그거 하나 보시면 되겠고. 자, 아무튼 그래서 그 얘기예요. 그래서 소비를 평탄하게 유지하려고 해요. 그래서 저는 이제 좀 크게 증가하게 그러는데 아무튼 그래서 이런 식으로 이제 보통 표현하기도 해요. 아무튼 그래서 소비를 일정하게 유지할 때 평탄한다는 표현을 쓰는데 그때 효용이 높아지니까 소비는 일생 전체에 봤을 때 좀 약간 안정적인 추세를 보인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요. 자, 3번. 유년기와 노년기에는 마이너스 저축. 그쵸? 돈을 차입을 하거나 마이너스 저축을 하게 되는 것이고 장년기는 플러스 저축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밑에 소비함수 얘기가 나와 있어요. 자, 그거 살짝만 보세요. 앞으로 T년을 더 생존할 것으로 예상되는 어떤 개인이 있는데 W의 자산을 보유하고 있고 현재 은퇴할 때까지 R년 동안 원래 이제 요걸 가지고 이제 식으로 표현한 거죠. 그래서 아예 결론 먼저 보고 할게요. 오른쪽 식을 써놓고 하시는 게 더 좋을 것 같아요. 자, 그래서 우선 거기에 나와 있는 스토리가 소비는 어떻게 됩니까? 라고 하면 이 사람이 가지고 있는 소비가 거기 나와 있는 4번 볼게요. 경제 전체적으로 보면 4번에 있는 것처럼 알파만큼 이게 웰스에서 부자산인가 봐요. 자산 소득이 있고 이게 뭐 건물이나 빌딩 이런 게 있으면 아니면 유산이라든가 자기가 버는 거 이외에 딴 사람이 버는 소득이면 그 자산이라 볼 수 있겠죠. 그 다음에 베타 Y 이렇게 돼 있단 말이죠. 자, 그래서 거기 앞에 나와 있는 1번 그거 식 하는 거는 그냥 살짝 보세요. 그냥 T년을 더 산다라고 할 때 개인이 W의 자산을 보유하고 있고 은퇴할 때까지 R년 동안 뭐 Y의 소득을 얻을 것으로 기대하게 되면 그때 총소득은 어떻게 됩니까? 라고 하면 이 사람의 총소득은 거기 맨 마지막에 보시면 자산에다가 그 다음에 Y에다가 R 이렇게 되는 거 알 수 있네요. R이 뭐였어요? R년 동안 일을 하는 거예요. 리타이어 되기 전까지. 그랬을 때 Y만큼의 소득을 받게 되니까 매년 근로소득이라고 보시면 되겠죠. 이건 자산이고 이렇게 소득은 구성돼 있어요. 자, 총소득은 이렇게 돼 있는데 다시 3번 가볼게요. 자, 일생을 이제 T년 동안 살 때 T년 동안 매년 소비를 일정하게 유지한다라고 하면은 소비는 여기에다가 T로 이렇게 나눠주는 거죠. 그래서 소비는 평탄하게 유지해야 되니까 평탄하게 유지하기 위해서 저 전체 소득에서 일정 부분만큼을 소비로 이제 쓰게 돼요. 그래서 C는 거기 나와 있는 것처럼 저 부를 똑같이 이렇게 T년으로 나누는 거죠. 그리고 더하기. 그러니까 이것도 마찬가지예요. 내가 근로소득 버는 것도 일정 부분 T로 이렇게 나눠서 이렇게 N분의 1, N이라고 보시면 되는데 T년 동안 이렇게 소비한다라고 하면 일생 동안 소비한다고 하면 물론 이게 일할 수 있는 기간 R이 T랑 똑같으면 제일 좋겠죠. 근데 보통 R이 T보다는 좀 작긴 할 거예요. 그렇죠? 은퇴하고 이후에도 좀 오랫동안 살긴 할 거네요. 자, 그래서 얘를 한번 보시면 되겠어요. 남은 생존 기간이 40년 동안 살았는데 앞으로 살 건데 30년 동안 일을 할 걸로 예상되면 뭐 거기 있는 것은 40분의 얼마? 이 내가 가지고 있는 자산이 있으면 그걸 40년 동안 쪼개서 소비에 쓰고 근로소득 벌게 되는 것도 40년 쪼개서 소비에 쓰고 그렇게 된다는 거죠. 그래서 여기 나와 있는 걸 이제 다시 써서 T분의 1을 알파라고 하고요. T분의 R을 제 베타라 하고요. 그래서 내가 소비하는 거는 근로소득의 일정 부분만큼 그리고 자산에서 일정 부분만큼을 소비한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자, 여기서 뭐 이렇게 다 따라갈 건 아니고 그냥 아무튼 이게 바로 뭡니까? 라고 하면 케인즈 소비로 따지면 저기 나와 있는 C0 절편이고요. 요게 이제 스몰 C 한계 소비 성향이고요. 이게 바로 그냥 소득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어요. 뭐 별거 없어요. 자, 다시요. 그래서 이게 단기에는 어떻게 됩니까? 라고 하면 단기에는 이 부나 자산이 급변하는 건 아니죠. 그러니까 저기 절편 역할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밑에 그림 볼게요. Y가 있고 단기에서는 이 절편이 있어요. Y가 빵이더라도 이만큼은 소비할 수 있죠. 알파 W만큼. 그래서 알파 W0 이렇게 있고
소득이 증가할수록 이런 모양이 되네요. 그렇죠? 자, 만약에 시간이 길게 지나면 소득을 벌면서 자산이 또 변해요. 자산이 만약에 알파 W1이면 또 거기에 해당하는 또 소비 함수가 이렇게 있을 거예요. 이게 다 보이는 게 아니라 장기에는 우리가 여기 중에서 한 점을 선택하는 거죠. 아, 내가 소득이 이만큼이었을 때 거기에 대응되는 점은 0 이렇게 되고, 장기에는 소득이 이만큼 있었을 때 길게 멀리서 보게 되는 거니까 그 자산이 증가하니까 요 점이 되고, 그래서 이런 점을 쭉 연결한 게 이게 장기의 소비 함수다. 그러니까 단기는 절편이 있고 장기는 원점을 지난다. 그냥 그거가 결론이에요. 그러니까 문제는 주관식과 객관식이 좀 달라요. 그래서 이렇게 설명해서 공부는 살짝 하시되, 객관식 문제를 좀 뭐 보게 되면 미리 챙겨 볼 필요까지는 없는데 그냥 단기는 이거고 장기는 이거다. 그걸로 그냥 문제가 다 풀려요. 아셨죠? 자, 그래서 밑에 2번에 보시면 결론 나와 있어요. 또 약간 파란 색깔로 칠해 있잖아요. 자, 거기 보시면 단기 소비 함수는 평균 소비 성향이 한계 소비 성향보다 크다. 이걸 알 수 있네요. 그러니까 한계가 더 작으니까 어떻게 돼요? 소득이 증가할 때 평균이 점차 떨어진다. 그냥 그 얘기예요, 결론은. 그래서 2번 보시면 단기에는 자산의 크기가 고정돼 있으니까 Y가 증가하면 이 고정돼 있으니까 Y가 증가할수록 절편이 있어서 거기 파란 색깔 나와 있는 평균이 한계보다 크다. 그 결과를 얻게 돼요. 장기가 되면 어떻게 됩니까? 하면은요. 장기가 되면 아까 말씀드렸죠. 장기가 되면 누가 좀 좀 잘났네, 못났네, 어쩌네, 저쩌네, 건강하네, 건강하지 않네 이런 것도요. 길게 놓고 보면 다 그 어떻게 보면 무용지물이에요. 이게 멀리서 보게 되면 이 W나 Y나 그 눈을 약간 좀 흐릿하게 떠보세요. 비슷하지 않아요? 글씨가 이렇게? 이 Y나 멀리서 보면 눈 시력 나쁘면 비슷하게 보인다고요. 그러니까 이게 다 버무려져가지고 이렇게 섞여가지고 이렇게 나오게 되니까 느낌이 저게 비슷해져서 소비함수가 W나 Y나 거기서 똑같으니까 알파 플러스 베타? 그냥 약간 Y. 약간 이런 느낌으로 가게 된다고. 그러니까 절편이 싹 사라져요. 우리가 멀리서 봤을 때는 뭐 부 이것도 그런데 인생 길게 놓고 보면 이게 거의 그냥 원점에 지나는, 왜 두 개가 똑같은 이런 스타일이 되니까 원점을 지나는 거예요. 그 얘기가 1번에 나와 있어요. 장기적으로 봤을 때 소득과 자산은 거의 비슷한 비율로 변하고 그게 그거예요. 그렇게 되는 거니까 이런 식의 형태가 된다라고 생각하시면 되겠고요. 다음 페이지 가볼게요. 자, 그러다 보니까 144페이지에 2번에 나와 있죠. 단계는 파란 색깔로 되어 있는 거, 그 네모 쳐 있는 거 보시고, 장기에는 평균과 한계가 같다라는 건데, 평균 소비 성향과 한계 소비 성향이 같다라는 것인데, 그거는 원점을 지나는 직선이다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동그라미 3번에 두 번째 줄 나와 있죠? 그래서 원점을 통과하는 직선,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다시 정리합시다. 항상 소득 가설과 생애주기 가설도 보면 단기, 장기, 똑같은 목적을 위해서 설명을 하고요. 두 개의 어떤 말로 된 시사점이나 그런 걸 좀 정리하시면 돼요. 거기 특징과 시사점 잘 나와 있는데 한번 볼게요. 1번. 자, 소비의 설명 변수로 자산을 좀 포함시켰어요. 거기에 이제 항상소득과의 또 차이점이 되겠죠. 그러니까 이번에 항상소득 가설의 항상소득이 뭐야? 말은 쉽게 했지만 애매하잖아요. 정상소득이라는 것도. 근데 그거를 조금 약간 극복했다라고 얘기하기도 하고요. 3번이 정책적으로 중요하죠. 별표하시고, 단기적인 조세 정책은 평생소득이나 항상소득이나 이런 거에 영향을 안 미치니까 효과가 없어요. 그러니까 이게 장기적으로 인생을 길게 놓고 보는 통화주의라든가 라이프 사이클 가설일 때는 케인즈의 뭐 그런 단기적인 정책은 별로 효과가 없는 거죠. 그러니까 여러분도 그래서 제가 강조하는 게 계속 얘기하지만 지겹겠지만 그렇게 해야 돼요. 이게 잠깐 학교 시험이다라고 하면 벼락치기가 통한다니까요. 한 일주일 바짝 하면 어이구 이 점수. 그러니까 만약에 학점이 좋다? 계속 하는 사람도 있는데 그냥 이거 이제 벼락치기 할 때 일이 없어서 그냥 그러니까 미리미리 하거나 해서 하는 정도가 이제 학점이 이제 좋게 받게 되는 것이고, 근데 이런 시험은 잠깐 반짝한다고 이게 내공으로 축적되지 않아요. 그러니까 지속적으로 오랫동안 쭉 이렇게 해야 된다고요. 그럼 이제 자기가 이제 한 세무 회계사나 뭐 이런 거 있잖아요. 오랫동안 한 2년 공부하면 뿅 자기가 이렇게 변신하게 되는 것이죠. 그러니까 그런 것들까지 기다리셔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장기에 어떤 충격을 주려면은 단기의 일시적인 그런 효과는 미미해요. 효과가 금방 사그라들어요. 다음 4번. 그래서 뭐 인구 구성의 변화가 그래서 소비와 저축에 미치는 거 분석할 때도 유용해요. 그 밑줄 좀 치실까요?
기대 수명이 길어진다라고 하면은 이게 이제 노령화 고령화가 되는 거잖아요. 그렇게 되면은 노년기에 비해서 청장년기의 사람들이 저축은 많이 이렇게 증가시키게 되네요. 그래서 저축률을 상승을 예상할 수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 그러니까 이거는 문제를 잘 보셔야 돼요. 노년층이 많아지게 되면 마이너스 저축이 많아지니까 그렇게 보면은 저축률은 떨어진다 이렇게 볼 수 있고요. 여기 나와 있는 표현은 아이고 내가 은퇴했는데 앞으로 살아갈 날이 많구나. 그러면 어떡하지? 노후 대비를 해야지. 그래서 저축을 더 많이 한다. 그런 뉘앙스로 써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암기하지 마시고 고령화가 됐을 때 저축이 어떻게 될까 하면은 약간 문제 상황을 좀 보긴 해야 되겠죠. 자, 그 다음에 5번. 그냥 한번 넘어가시죠. 5번은. 다음에 5번 보세요. 항상소득가설과 생애주기가설 보면 두 개를 살짝 비교하시면 좋겠어요. 1번 보시면 미래지향적 그 밑줄 치세요. 그러니까 현재나 아까 상대소득가설은 또 과거를 보는 거죠. 과거의 자신의 습관 이런 건데 이거는 전부 다 미래지향적인 forward looking이라는 표현을 써요. 다음 2번 보시면 항상소득가설은 항상소득과 임시소득의 구분을 통해서 소비가 항상소득에 영향을 받는다. 그냥 넘어가셔도 되겠고. 근데 생애주기가설에서는 뭐 항상소득과 임시소득 구별하거나 그런 건 아니었죠. 그냥 그 정도 보시고. 다음 4번. 두 모형은 모두 금융정책이 더 효과적이다. 그냥 뭐 살짝 보세요. 재정정책 같은 게 이제 나중에 보면 ISLM에서 할 텐데, 조세를 감면해 주는 게 소비에 일시적인 거는 효과가 없다고 그랬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재정정책보다 금융정책이 낫다 이렇게 보시면 되는데, 그냥 그거는 그냥 넘어가셔도 될 것 같습니다. 자, 다음에 그 145페이지에 가보시면 차입제약과 소비 나와 있는데, 밑에 차입제약 첫 번째 줄 개념만 볼게요. 돈을 빌리려고 해요. 은행에서 돈을 빌려서 소비를 하려고 합니다. 근데 차입을 안 해준대요. 차입이 불가능. 그 제약이 빠진 거예요. 유동성 제약 이렇게 표현하기도 해요. 3번에 유동성 제약 밑줄 치세요. 두 개 똑같은 말이에요. 똑같은 말. 자, 우리가 밑에 그림 나와 있잖아요. 그래서 요거 이제 응용하는 걸로 할 때는 저희가 현재 소비, 여기가 1기 소비, 2기 소비. 내가 이제 은행이라는 금융 시스템이 없으면 미시에서 했던 거예요. 내가 버는 소득이 Y1이다라고 하면 소비도 이만큼 그냥 해야 돼요. 미래 버는 소득이 Y2면 그냥 미래 소비도 Y2에 그냥 해야 돼요. 자, 다시요. 당신은 얼마나 소비해야 됩니까? 하면 버는 만큼 소비해야 됩니다. 그 뜻이에요. 그러니까 여기서 그냥 끝 이렇게. 근데 은행이 있어요. 제가 지금요 버는 소득은 한 200밖에 안 되는데요. 학원도 다니고 자기 개발을 해야 되고 좀 그래야 되니까 아니면 뭘 써야 되니까 현재를 좀 더 중시 여기는 사람이에요. 그렇게 되면 무차곡선이 이렇게 좀 약간 가파른 형태를 지닐 거예요. 그래서 무차곡선이 가파 이렇게요. 근데 은행에서 차입과 저축을 할 수 있다라고 하면 대출을 받을 수 있다라고 할게요. 그러면 쭉 이렇게 예산선이 이렇게 늘어난다니까요. 저축을 할 수 있으면 역시 마찬가지예요. 쭉 저는 미래 소비를 증가시키려고 합니다. 그러면 이 무차곡선이 완만하게 되면 저 C2를 더 중시 여기는 거니까 이 점을 선택하면 후생이 더 극대돼요. 그래서 이 사람은 가파른 사람이니까 무차곡선의 기울기 생각하시면 돼요. 완만한 사람에 비해서 현재를 중시하는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이왕이면 돈을 빌려서 현재 많이 먹고 나중은 덜 먹어도 되는 그런 선택을 하겠죠. 요 점을 선택할 거란 말이에요. A점 이렇게 합시다. 그럼 무차곡선이 이렇게 돼서 효용이 더 여기 보통 오메가 이렇게 쓰는데 효용이 더 증가하는 걸 알 수 있죠. 근데 문제는 뭐냐면 생애주기 가설에 따라서 제가요 회계사 될 건데요. 지금 당장 학원을 다니고 해야 됩니다. 그럼 은행에서 딱 보니까 될 것 같아. 그리고 그렇게 하면 돈을 빌려주는 거죠. 그래서 빌려서 현재 소비를 더 많이 하고 대신 미래 버는 소득은 이만큼 소비를 줄일 수밖에 없죠. 갚아야 되니까 대출 받은 것을. 뭐 그런 거예요. 근데 후생은 더 증가해요. 근데 문제는 뭐냐면 이런 게 대출이 가능하고 은행을 이용할 수 있게 되면 저기 나와 있는 현재와 미래를 고려하니까 항상소득 가설이나 라이프 사이클 가설이 설명력이 있게 되는데 은행에서 갔어요. 저기요. 제가 회계사가 조만간 될 거거든요. 2년 후에요. 돈 좀 빌려주세요. 싫어요. 하면 어떻게 돼요? 뭘 믿고 딱 끝나는 거예요. 그래서 돈 못 빌려요. 그럼 내가 여기까지 소비를 더 하고 싶은데 하지 못하죠. 그냥 버는 만큼 여기서 해야 되니까 네 하고 그냥 가는 거죠. 뭐 그러니까 뭐
안타깝게 되는 거죠. 그래서 2번에 보시면 차입제약과 개인의 예산선 나와 있는데 밑에 그림으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밑에 왼쪽에는 제약이 없어요. 차입이 가능한 경우에. 근데 차입제약이 있게 되면은 2점을 선택하면 좋은데 거기까지 선택을 못하고요. 할 수 없이 F점을 선택할 수밖에 없게 됩니다. 자, 그러면 시사점이 뭡니까? 라고 하면은 자, 3번 봅시다. 3번. 차입제약과 소비 나와 있어요. 그래서 항상소득 가설과 생애주기 가설에서는 두 개 같이 묶어 보셔도 돼요. 미래 전망적 소비 이렇게 쓰세요. 두 개. 미래 전망적 소비. 두 개 밑줄 치셔서 항상소득 가설과 생애주기 가설에서는 차입과 저축이 가능해요. 그러니까 현재 소득이 증가해도 그냥 자기가 주어진 대로 어떻게 그냥 선택을 하는 거예요. 만약에 바뀌었어요. 삶이 바뀌어서 이 오메가점이 이게 아니라 나의 삶이 만약에 소득이 이게 더 증가하는 거야. 현재 소득이 좀 증가하고 나중엔 좀 쉬어서 여기 오메가점 이렇게 바뀌어도 그래도 상관없이 어떻게 되겠어요? 난 원래 A점을 선택한다고요. 그러니까 내가 지금 버는 소득이 총 전체 소득이 어떻게 될지 몰라도 현재 많이 버냐 미래 많이 버냐 그 상관없이 전체적인 게 다 다시 인생 전체 소득이 현재 버는 소득 미래 버는 소득 이렇게 있는데 50 벌어가지고 내가 100만 원이 되든 아니면 이게 현재 많이 벌고 30 돼서 100만 원이 되든 우리가 소비할 때는 뭘 보고 결정하는 거냐면 상관없어요. 이걸 버무려가지고 여기 이걸로 하게 되는 거니까 이거 전체 소득에서 요거 중에서 우리가 소비를 하니까 A점을 그냥 선택하면 된다고요. 은행에서 차입과 대출이 가능하니까. 근데 문제는 뭐냐면 여기요. 안 빌려줍니다. 이렇게 되면은 그럼 내가 현재 소비를 얼마나 해야 됩니까? 하면 50일 때는 50밖에 소비를 못하고요. 70일 때는 70밖에 소비를 못하네요. 그냥 살짝만 보세요. 자, 그래서 거기 보시면 2번 보세요. 그러나 어떤 개인이 차입 제약에 놓이게 되면 현재 소비는 현재 소득을 초과할 수 없어요. 더 이상 증가시킬 수 없네요. 그래서 예산서는 밑에 나와 있는 것처럼 이렇게 딱 굴절돼서 오른쪽을 선택할 수 없게 되는 것이고요. 3번 차입 제약에 직면하게 되면 기대 소득이 매우 높아요. 내가 나중에 소득을 더 많이 벌 것 같아. 아니면 이게 아니라 소득이 지금은 30밖에 못 버는데 나중에 70 벌 것 같아. 그럼 미래 소득을 땡기질 못한다고요. 그러다 보니까 할 수 없이 눈물을 머금고 그냥 현재 소득 버는 만큼만 소비를 할 수밖에 없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죠. 자, 여기서 다시 밑에 차입제약과 소비를 보시면은요. 항상 소득과 생애주기 가설에서는 현재 소득이 증가해도 소비에는 별로 상관없어요. 자기가 생각하는 후생을 극대화하는 그걸 앞에다 넣으실까요? 후생 극대화하는 소비는 별로 변하지 않아요. 그냥 자기가 생각한 대로 그냥 하면 돼요. 계획한 대로. 그러나 거기 보시면 차입제약에 놓여있는 개인의 경우에는 현재 소득이 증가하면 안 그래도 여기 보면 어떻게 돼요? 현재 소비가 지금 막바로 이렇게 필요한 상황인데 현재 소득이 증가하면 그게 바로 그냥 소비로 바로 민감하게 소비로 다 써버리게 되네요. 그래서 그걸 소비의 과잉 민감성 이렇게 얘기합니다. 살짝 밑줄만 쳐주시고요. 자, 그러니까 어쩔 때 소비가 민감하게 변화하게 되냐면 자기가 차입 제약이나 유동성 제약에 빠져 있을 때다라고 생각하시면 되겠고요. 그렇게 되면은 3번에 보시면 케인즈의 절대 소득 가설, 그게 설명력이 높게 된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자, 다시요. 우리가 앞에서 얘기했던 항상 소득 가설과 생애주기 가설은 현재 미래까지 다 고려하는 것이고 은행에서 돈을 빌리고 저축할 수 있는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자신의 효용 극대화는 A점. 왜냐면 여의봉처럼 쫙 늘어나니까 소득점이 여기에 있던 상관없어요. 근데 문제는 뭐냐면 유동성 제약에 빠지게 되면은 내가 요런 점은 선택할 수가 없게 되기 때문에 소비점은 그냥 여의가 될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만약에 소득이 이렇게 현재 소득이 증가했다 이렇게 되면은 여의가 소비하게 되는 거니까 정리를 다시 하면 유동성 제약에 빠지게 되면 차입 제약에 빠지게 되면 케인즈 소비 함수가 훨씬 더 설득력이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죠. 자, 다시요. 자, 유동성 제약 느낌이 어떻게 돼요? 유동성 제약. 그때 제약이라는 말이 붙었어요. 케인즈랑 친해요? 고전학파랑 친해요? 고전학파는 미시경제고요. 마찰도 없고 다 신축적이고 모든 게 다 원활하게 잘 돌아가는 세상을 얘기해요. 근데 뭔가 제약에 빠지고 삐끄덕거리고 잘 안 움직이고 이런 거 다 케인즈에 속해요.
그러니까 돈을 빌리거나 유동성이 갑자기 제약에 빠졌다? 약간 케인즈랑 색깔이 가깝게 이렇게 미치는 거예요. 그러니까 케인즈 얘기가 맞다 이렇게 된다고요. 그러니까 아무튼 우리가 고전학파랑 케인즈 학파, 시장이 작동이 잘 되느냐? 이것도 작동 잘 되면 돈 빌릴 수 있어야 되는데 못 빌린다 이거는 작동이 안 되는 거죠. 그러니까 작동 잘 되느냐 안 되느냐 그거 두 가지로 나눠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넘어갈게요. 랜덤워크 가설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뭐 요거는 뭐 그냥 넘어가셔도 될 것 같고요. 밑에 합리적 기대 뭐 그런 거 이제 저 뒤에 우리가 나중에 할 거예요. 그래서 뭐 그냥 재무관리나 뭐 이런 데에서 뭐 보게 될 텐데 147페이지에 거의 박스 정도만 하나 보세요. 소비함수는 뭡니까 하면 그냥 합리적 기대에 입각하면 그냥 예상할 수 없는 거기 오차항 그거는요. 그 충격은 우리가 예상할 수 없기 때문에 뭐 그런 거 있죠. 야, 삼성전자 주가가 내일은 어떻게 될까? 내일 노는 날이니까 안 되겠네. 아무튼 뭐 그렇게 있다라고 하면은 그냥 아무렇게나 막 때리는 것보다 야, 혹시 2,000원이 될까? 아니면 1억이 될까? 이렇게 아무 이게 없는 것보다 야, 어제 얼마였지? 종가? 뭐 한 200만 원이었다. 이렇게 되면은 200만 원에다가 플러스 마이너스 알파 이렇게 언저리에서 결정될 것이다. 라는 게 사실은 랜덤워크 가설이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어요. 그러니까 그냥 어떻게 보면 과거의 정보가 그냥 가장 설명력이 높은 정보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고요. 뭐 결론 그래서 이제 뭐 아무튼 뭐 그렇죠. 이거 뭐 나중에 좀 보세요. 1번 보세요. 자, 시사점 보세요. 전통적인 소비함수 이론과는 달리 미래 소비를 예측하기 위해서는 끝에 그냥 전기의 소비만 알면 된다. 그래서 미래 소비의 가장 좋은 예측치가 그냥 현재 소비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어요. 예상하지 못할 것 같은 충격 이거는요. 합리적 기대를 이용하더라도 그거는 예측이 불가능해요. 합리적 기대는 이용 가능한 모든 정보를 다 사용하는 건데 그래서 소비의 정확한 예측이 불가능. 그러니까 예측할 필요가 없다라는 게 소비 함수의 무용론 뭐 그런 식으로 얘기를 하게 되네요. 예측해봤자 의미 없다. 이거의 극단적인 게 그거 아세요? 그 월스트리트저널에서 뭐 우랑우탄하고 펀드 매니저랑 이렇게 수익률 시합했거든요. 그러니까 우랑우탄 원숭이들은 어떻게 하냐면 대화를 못 하잖아요. 그래서 뭐 그거 있잖아. 그 올림픽 지난번에 말씀드린 것처럼 이제 막 알파고 사람들이 전문가들이 어느 팀이 우승할 것인가 이렇게 한 거랑 문어가 이제 뭐 이렇게 딱 해서 발을 어디다 담그느냐 해가지고 우승팀 맞추는 거랑 봤더니 문어가 더 잘 맞추는 거예요. 그래서 문어신이 탄생하는 게 아니라 그러니까 뭐 우리가 뭐 그 정도까지는 사실 예측력이 있어야죠. 그 팀 그 몇 명 그것도 이변인데 주식시장은 그 어떻게 그 예측하겠어요. 그래가지고 원숭이님들한테 바나나를 아침에 줘요. 그럼 원숭이가 먹을 거 아니야. 먹고 나서 위 하고 던지겠죠. 왼쪽으로 던지면 원숭이님께서 주가가 상승할 거란 말씀하십니다. 그렇게 하고 오른쪽으로 던지면 떨어질 거라고 말씀하시네요. 그렇게 해서 막 랜덤으로 막 찍은 거랑 이제 뭐 전문가들이 막 이렇게 따지는 거야. 뭐 외국 경제 상황 분석하고 뭐 영국 경제, 한국 뭐 다 해가지고 이렇게 한 거랑 봤더니 원숭이가 뭐 1, 2, 3등이 다 원숭이가 차지했어요. 4, 5등. 이게 얼마나 망신이야. 근데 그 짧은 기간 있잖아요. 그 대회가 열리는 뭐 한 달, 두 달 이런 기간에는 예측하지 못하는 어떤 이 터지는 거니까 원숭이가 맞을 가능성이 많은데 길게 놓고 보잖아요. 장기 투자로 해서 뭐 5년, 10년 이렇게 되면은 그 원숭이는 계속 그냥 이랬다 저랬다 바나나 껍질 던지는 거니까 그럴 땐 당연히 이제 전문가가 당연히 더 훨씬 수익률이나 설득력이 높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겠죠. 아무튼 뭐 그렇습니다. 네, 그 정도 보시고 뭐 평가, 뭐 그런 것까지는 그냥 넘어가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넘어가시고요. 다음 페이지에 가보시면 소비 함수가 이렇게 막 정리가 잘 돼 있는데 뭐 그냥 뭐 그렇게까지 막 할애해서 볼 만큼 그렇진 않아요. 그러니까 최근 5년 동안 회계사 시험이 40문제잖아요. 40문제 하나 1년에. 그러면 5년 동안 200문제인데 거기서 소비 함수가 몇 문제 나왔습니까? 그럼 한 문제 나왔나? 거의 그래요. 그러니까 200분의 1의 확률로 나와요. 한 챕터지 않습니까? 뭐 그런데 그래요. 그냥 안 나옵니까? 그게 아니라 이게 그냥 이렇게 쭉 버무려 들어가지고 우리는 거시적인 큰 그림 안에 이렇게 얘기하는 거니까 소비함수 딱 해서 무슨 뭐 아까 얘기했던 상대 소득 가설 이렇게 꼭 집어서 물어보거나 그런 짓은 거의 안 해요. 더 나가서 뒤에 보면 학파별 얘기를 또 많이 하거든요. 그것도 안 해요. 회계사 시험에서는 특히 더군다나. 그럼 그거 안 합니까? 예, 요즘 안 해요. 근데 좀 하기는 할 거예요. 하긴 할 건데. 그러니까 요 정도 내용만 살짝 하시고요. 더 해가지고 뒤에 표로 봐가지고 막 시간 할애하면서 저쪽은 막 정리할 만큼 그렇게 볼륨감이 큰 그런 파트는 아니에요. 밑에 뭐 공분산이 어떻고 이런 것도 약간 올드한 스타일이에요. 자, 오른쪽 149페이지에
또 뭐 이렇게 정리가 잘 돼 있으니까 그냥 차라리 그거 하나 보시거나. 근데 그거 보시는요, 그냥 앞에 책 넘기시면서 글씨도 굵직굵직하고, 그 다음에 책에 그림도 잘 나와 있으니까 그림하고 같이 연결해서 좀 보시는 게 차라리 더 나은 거니까 이게 보기에는 좋잖아요. 딱 한 페이지에 있는데 그냥 오히려 또 보려고 하면 하나하나 봐야 돼요. 그거 보는 시간에 그냥 책장 넘기면서 그냥 쓱쓱쓱 한번 보는 거랑 제가 봤을 때는, 시간 투자하는 속도는 그거는 얼핏 비슷해요. 아셨죠? 예, 그렇게 하시면 될 것 같고. 자, 넘어갈게요. 예, 투자함수 이렇게 했는데, 예, 그냥 투자함수 잠깐 쉬었다가 몰아서 할게요. 아마 오늘은 투자함수까지 하지 않을까 합니다. 잠깐 쉬었다 할게요.